네, 안녕하세요. 매주 월요일 글로벌 마켓 앤 이코노미 시간이죠. 오늘 마켓 나오는 뉴스팀 황숙회 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이 분위기가 너무 안 좋네요. 그렇죠. 지난주 금요일에 네, 이른바 검은 금요일이라고 해서 많이 네, 떨어졌는데 네. 오늘은 검은 월요일이에요, 오늘 더하네요. 아시아로. 네, 네, 지금 뭐 사이드카에다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이 네, 됐으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참 투매성 매물도 많이 나올 법한데 또 많이 사기도 하고, 네, 예, 뭔가 좀 단기 트레이드로 보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음, 최근에 이렇게 금융시장 변동성이 지금 뭐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네, 보니까 외환시장에도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지난주 이제 BOJ 금융정책회의 이후에 네, 옌이 많이 올랐어요. 네. 급반등을 했죠. 네네. 속수무책 떨어지더니, 그러니까 지금 예. 달러인 백약이 140인데, 무효다 이랬었는데 예, 지금 놀랍게 반등을 하고 있죠. 이렇게 자산 가격이 급변동을 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이게 일시적인가 아니면 추세인가 뭐, 그렇죠. 예, 그럴 텐데 좀 재밌는 게 네. 이번에 엔화가 오르니까 이제 드디어 오르나? 사야 되나? 이런 얘기도 하지만 오를 때 팔아야 되나? 이런 질문도 어, 하세요. 들고 얘를 갖고 있다가 계신 분들, 예, 162엔까지 예, 떨어지는 걸 봤던 투자자들은 빠져나오고 싶은 심리도 그럴 수 있는 것 있죠. 같아요. 예, 그래서 이 N을 달러 N 아니면 N1 이런 외환 시장의 시황으로 볼 수도 있지만 네, N 자체를 하나의 투자 자산으로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엔테크 얘기를 하는 거는 네, 투자 자산으로 보는 시각인 거죠. 그래서 네, 이거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 오늘 그런 관점에서 볼 텐데 일단 추세를 한번 보시면 첫 네, 번째 그래프에서 이게 3년치 달러 N 환율인데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 쭉 떨어지는 거 보시죠. 지금 음, 현재는 여기서 더 떨어져야 돼요. 이게 7월 10일이 162엔까지 갔거든요. 네, 그러다가 30일, 31일 BOJ 회의가 있던 날이죠. 네, 30일 장중에 155엔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회의 시작하기 전에 교도통신이랑 니혼게이자이 뭐 이런 일본 내에서 꽤나 신뢰를 얻는 매체들이 이번에 금리 올린다 이런 내용으로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네네, 시장이 먼저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한 측면이 있고 그리고 31일에 결과가 나오고 나서 150엔 아래로 떨어졌죠. 네, 148엔까지 갔고 그리고 8월 1일 새벽에 연준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더 떨어져서 8월 2일에 146엔 선까지 갔는데 오늘 장중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142, 142엔 맞아요. 선까지 떨어진 거를 보고 들어왔어요. 네네, 예. 그래서 환율이 7월 그 고점을 기준으로 10% 넘게 떨어진 거고 엔화는 강세, 예, 그쵸. 달러화에 대해서 단기에 그쵸. 10% 넘게 오른 거죠. 상반기에 12% 떨어졌어요. 그래서 옌이, 예, 예, 달러에 대해서. 그래서 G10이라고 하는 그 10개 주요 통화 네네. 중에서 최악의 성적을 거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일본 국민들이 쓸 돈이 없다는 얘기가 굉장히 네, 이게 많았잖아요. 이러다 휴지 조각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도 나오고 3월에 금리를 올렸잖아요. 제로 금리, 마이너스 금리였죠. 폐지하고 네, 그리고 2007년 이후로 처음으로 금리를 올렸는데도 약발이 없었고 외환 시장 개입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했잖아요. 4월, 5월 개입한 게 합쳐서 10조엔 가까이 돼요. 네, 그리고 6월에도 5조 5천억 엔 규모로 했는데 그래도 효과가 없었던 게 음, 그 미국 금리 때문이었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분수령이 된 게 이번 연준이랑 BOJ 회의였거든요. 먼저 그 BOJ 결과가 먼저 나왔는데 예상대로 금리 올렸어요. 0.25%. 그리고 우에다 총리가 0.5%까지도 올릴 수 음,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생각보다 매판에 이런 음, 반응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연준이 이번 회의 때 뭐 동결은 했지만 9월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을 시사를 내비쳤어요. 했고 또 예. 비컷 얘기도 나와요. 지금 예. 보니까. 기자회견 때 어떤 기자가 한꺼번에 50bp 내릴 수도 있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파월 네. 의장이 지금으로서는 생각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네. 그랬는데 시장은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렇죠. 딱 아니라고 못 보한 예, 건 아니니까. 전면적으로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네. 예. 그러면은 한 두 달 가까이 남았는데 그 사이에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50bp 내릴 수도 있겠다. 그쵸, 이렇게 그쵸. 본 거죠. 근데 예. 또 공교롭게 이후에 나온 지표가 안 좋았어요. 경기 침체를 나타내는 예, 상황이잖아요, 지금. 제조업 PMI가 46.8, 7월치가 이렇게 나왔어요. 네. 전월에 네네. 49.3으로 수축 국면으로 들어갔는데 더 나빠졌어요.
4개월 연속 후퇴했고요. 그 세부 항목 중에 신규 주문 지수라는 게 있는데 네. 이 수치도 더 나빠졌어요. 47.4거든요, 지금 7월이. 이게 선행지수란 말이에요. 선행지수가 나빠졌다는 거는 다음번 PMI도 그렇죠. 예, 좋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가능한 거죠. 네. 그리고 7월 고용 지표도 굉장히 안 좋았어요. 특히 실업률. 11만 4천 건. 이게 네. 월가 예상은 17만에서 한 18만 건 될 거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훨씬 못 미쳤죠. 그리고 실업률이 4.3%인데 이게 2021년 10월 이후에 최고치예요. 뭐 이 얘기 나오니까 최근에 또 샤메 샤메 법칙 뭐 예, 이런 거 나오죠. 그러니까 샤메 법칙 뭔지 아시겠죠? 이게 3개월 평균. 이동 평균이잖아요. 그 실업률에 예, 대해서. 예. 이동 평균이라는 건 이게 평균인데 한 달씩 지나갈 때마다 이 구간이 옮기잖아요. 그래서 네. 이동 평균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3개월치 이동 평균이 12개월 사이에 최저치보다 0.5% 이상 높으면은 침체 신호다. 이게 골자인데 그렇죠. 지금 이 요건을 만족시킨다는 거죠. 0.53%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침체 신호 떴다 이런 예.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고, 그리고 고용 지표 나오고 나서 골드만삭스가 그 해석을 낸 게 질도 굉장히 나쁘다. 질적으로도 이게 이만큼 늘어난 것 중에 절반 정도가 헬스케어에 집중이 돼 있고, 그래서 고르게 이렇게 고용이 확산되는 게 보여야 되는데 이게 수치도 떨어졌고 한 섹터에 집중이 돼 있는 거는 굉장히 나쁜 신호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월가에서는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 전망이 나오는데 르네상스 매크로가 올해 50bp 인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JP모건이랑 시티는 더 네. 공격적인데 연내 그러니까 9월, 11월 두 번에 걸쳐서 50bp씩 총 1%포인트 내려야 된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JP모건은 9월 FOMC 전에 긴급 인하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시티는 내년 중반에 미국 기준금리가 3에서 3.25%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공격적인 얘기예요. 지금 상단이 5.5잖아요. 네. 근데 이게 3.25까지 떨어지려면 FOMC가 지금 몇 번 남았죠? 올해 9, 10, 12월 올해 3번 남았고 네. 내년에 1, 3 그리고 4월, 5월 사이 걸쳐서 한 번 할 때고 6월 할 때고 6월까지만 봐도 7번 남았는데 이게 가능하려면 이 수치가 가능하려면 25bp 기준으로 9번을 내려야 된단 그래서 말이에요. 비컨 얘기까지 나오네요. 예. 네. 그래서 7번 남았는데 매번 내리고 네. 한 번은 두 번은 50bp씩. 50bp씩 내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른 주요 IB도 마찬가지예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바클레이스, 골드만삭스. 심지어 골드만삭스는 7월에 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네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9월 50bp 베팅이 네. 예, 점점 그쪽으로 무게가 실리죠. CME의 그 페드워치 2를 보면 9월에 25bp 인하 가능성이 78%, 50bp가 22%, 50bp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네. 있고요. 금리 스왑은 지금 50bp 인하 가능성을 70% 이상으로 보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 엔화 입장에서 볼 때 일본이 금리를 올려도 안 되고 네. 그렇게 엄청난 규모의 돈을 사실 태우는 거잖아요. 그 정도의 외환 개입을 해도 시장 개입을 해도 효과가 없었는데 네. 이게 미국 금리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 금리를 이렇게 공격적으로 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IB들이 이제 마음 놓고 엔화 상승 전망을 쏟아내고 있어요. 네. TD 증권이 내년 1분기에 140엔까지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이미 140엔까지. 네, 오늘 장중에 142까지 찍었잖아요. 네. 143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 OCBC라는 IB가 있는데 여기서는 적정 환율이 지금 달러엔이 136엔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내년에 1분 기준금리가 0.75%까지 오르면서 그 달러엔 환율은 140엔까지 떨어질 거다 같은 전망이고, 맥커리가 굉장히 공격적인데 내년에 125엔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거가 엔캐리 청산이 되면은 네. 엔화가 오르면 청산이 더 가속화되고 그러면은 더 상승 탄력이 붙을 수 있고, 예, 이런 순환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 큰 손들은 엔화
하락 베팅에서 좀 발을 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상승 쪽에 예. 베팅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시프- 지금이 예. 만약에 얘를 자산으로 봤을 때는 네. 매수 타이밍일 수도 있다라는 125원까지 정말 간다고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싹스오 은행이랑 웨스트팩 이런 쪽에서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엔캐리 청산이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 요인이 충분하다는 거. 그런데 기준금리를 보면은 다음 그래프인데 이게 까만 선이 미국 기준금리고요. 밑에서 이렇게 연하게 희미하게 이렇게 누워 있는 게 일본 기준금리인데 아직은 차이가 크잖아요. 네. 이게 예상대로 일본 기준금리가 연내 0.5%까지 상승하고 연준이 진짜 1%포인트 내려서 4.5까지 간다고 해도 400bp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네. 적지 않은 차이인데 그렇죠. 근데 시장금리는 또 먼저 반영을 하고 있어요. 저번 주 금요일에 미국 10년물이 3.8% 밑으로 떨어졌고 네. 일본 10년물은 회의 결과가 나온 날 1% 넘었다가 지금 밑으로 떨어진 상태거든요. 이렇게 금리 차이가 좁혀진다고 보면은 매수 심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거 그런 요인이고 그 밖에 금리 이외에 지금 중동 사태가 네. 심상치 않잖아요. 지금 네. 일촉즉발 뭐 5차 중동 전쟁 그렇죠. 진짜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은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상승하면 엔화는 어쨌거나 추락을 했지만 네. 아직은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엔화 그 투자 측면에서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11월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미국 대선에서 정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하면 슈퍼 엔저라는 거를 용인하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도 엔화를 좀 이렇게 상승 쪽으로 네. 움직이는 지금 그런 옌이 요인이고. 이렇게 가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오히려 일본 증시는 폭락하고 있고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일본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그렇죠. 지금 보니까 네. 니케이가 한 31,000선까지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한때 니케이 7% 넘게 예. 떨어졌죠. 예. 엔화가. 근데 그 마켓나우에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게 일본 증시가 뭐 최고치를 찍고 있는데 리스크 요인이 적지 않다 이런 네네. 얘기를 짚어준 예. 드린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너무 오름에 대한 반락도 아마 있을 테고 뉴욕 증시에서 빅테크가 빠지니까 네. 같이 텍이 IT 쪽이 떨어지는 그러게요. 그런 요인도 있고 엔화가 상승하니까 수출주가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도요타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네. 이제 이 엔저 효과가 이제 희석되는 거 아니냐 이런 수출주는 모멘텀이 그렇죠.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예. 그런 요인도 있고 미국에서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니까 심리적인 부담도 아마 있었을 테고 여러 가지가 복합된 것 같아요. 근데 엔화가 오르는 거는 글로벌 금융시장 측면에서 그러니까 일본 증시뿐만이 아니라 더 광범위하게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두 가지 측면이에요. 그 일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해외 주식이나 해외 채권 물량이 4조 4천억 달러 정도 되는 걸로 네네. 블룸버그 집계인데 이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가 이 중에서 환해지를 한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본 투자자 입장에서 해외 주식이나 채권을 샀을 때 엔화가 약세가 되고 그쪽 그 투자국의 통화가 올라야 좋은 거잖아요. 그래야 환 차익을 볼 수가 있는 거니까. 근데 엔화가 지금 상승하고 있고 그럼 상대적으로 투자한 국가의 통화가 떨어지면은 환 차익이 줄어들 수 있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환 손실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빨리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심리적인 영향이 생길 수 있다는 네네. 거죠. 그 4조 4천억 달러 중에 미국 빅테크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텐데 엔화 기준으로 보면은 그 미국 빅테크의 낙폭이 더 크게 나와요.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 그리고 엔캐리가 지금 청산되기 시작됐다고 하는데 이게 네. 가속화되면은 그 일본 자금이 해외로 나갔던 자금이 다시 다 일본 돌아오면서 본국으로, 뭐 일본 국채부터 시작해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엔화 투자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단기 급등 지금 최근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10% 이상 오른 거잖아요. 이런 식의 급등을 기대하기보다는 이제 좀 모멘텀이 살아난다는 측면에서 분할 매수나 점진적인 매수는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이 많아요. 그리고 회의론도 없지가 않은데 네. 미국이 정말로 침체에 빠지지 않으면 이게 반등할 수 있다. 환율이 달러 엔이 네. 155엔이나 심지어 160엔까지도 반등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지금 나오고 있는 지표는 미국 지표는 그다지 좋지 않잖아요. 침체 신호, 적신호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회의론이 설 수 있는 그 입지는 좀 약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그 미 주식 빅테크 M7 네. 매그니피센트 7이 최근에 별명이 바뀌었잖아요. 미저러블 7으로. 근데 이 빅테크 하락이 엔화와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매도한 물량 중에 예. 일본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물량도 좀 있지 않을까 네네. 이런 얘기고요. 그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나스닥 100 지수 추인데 고점 대비 11% 가까이 떨어졌어요. 기술적으로 이제 조정 국면에 들어간 거죠. 이게 개별 종목으로 보면은 최근 한 달 사이에 엔비디아가 14% 떨어졌고 AMD가 19%, TSMC 15%, 네. 인텔은 8월 2일에만 27%니까 이거 반세기 만에 최대 폭이거든요. 이게 정말 뭐 아무데나 볼 수 있는 구경거리가 아니었던 거죠. 네. 구경거리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보기 힘든 사례였고요. 최근 한 달 사이에 테크 쪽의 시총이 한 3조 달러 증발했어요. 그리고 고점 기준으로 보면은 엔비디아랑 테슬라 둘 다 지금 베어마켓 진입을 한 거고요. 네. 큰 원인은 여러 번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건데 AI 쪽에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는데 과연 이걸로 돈 벌 수 있냐 이런 문제거든요. 근데 이번에 빅테크 실적이 줄줄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시원한 답이 안 나왔어요. 투자자들한테 뭐 더 살 수 있는 기대를 좀 더 가지게 할 수 있는 뭔가가 나왔어야 되는데 없었어요. 네.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 빅테크가 실제로 네. 인공지능에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는가가 궁금하실 텐데 네.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그 내용이거든요. 보시면 2022년 하반기부터 작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줄어드는 추인데 작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올해 2분기까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게 4개 기업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알파벳 이렇게 4개 빅테크인데 4개 기업의 상반기 투자액이 1,060억 달러, 1,000억 달러가 넘었어요. 전년 대비 50% 늘어난 거고요. 그 각 기업들 실적 데이터를 보면은 자본 지출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이 AI의 할애가 됐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월가에서는. 그래서 알파벳이 상반기 250억 달러 지출했는데 90% 늘어났어요. 작년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90억 달러인데 77% 늘었고 아마존도 325억 달러 투자했어요. 27% 늘었고요. 메타는 4월쯤에 그 AI 인프라 투자가 한 100억 달러 될 거다 그랬는데 지금 하는 얘기는 올해 연간으로 400억 달러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늘었죠. 그래서 델로그로라는 그룹이 있는데 여기서는 빅테크 IT 업체들의 인공지능 인프라에 대한 투자만 앞으로 한 5년 동안 1조 달러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 인프라라는 거는 그러니까 반도체, GPU죠. 그리고 그 데이터 센터, 네. 그리고 전력, 그리드라고 하잖아요. 이 세 가지 부분이 주된 건데 여기가 이것만 해도 한 1조 달러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세요. 인프라에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M&A도 하고 스타트업 지분 투자도 하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 네. 130억 달러 투자한 게 대표적인 사례고 엔트로픽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게 그 챗GPT의 대항마 정도 되는 챗봇을 개발하는 업체인데 아마존이 이 회사랑 파트너십 하면서 40억 달러 투자를 했고요. 네. 구글도 오픈 AI랑 지금 경쟁하는 관계잖아요. 구글도 이 회사에 20억 달러
투자를 했고, 오픈 AI는 또 자체적으로 휴머노이드 개발하는 스타트업에 또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투자까지 다 하면은 1조 달러보다도 훨씬 더 높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 실적 발표한 빅테크가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우리 AI 투자 멈추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또 아직 AI 투자를 통한 수익성 측면에서는 지금 뭐 의구심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투자자들은 질타를 하는데 조급해 하는데 메타가 실적 발표했을 때 네네. 어떤 애널리스트가 그래서 수익은 언제쯤 낼 수 있냐. 그랬더니 저커버그가 be patient. 좀 인내 좀 하세요. 좀 그쵸. 참으세요. 이렇게 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오래 걸린다. 수년 걸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IB 쪽에서도 월가에서도 같은 얘기를 하는 게 DA 데이비슨이라는 IB가 그 투자 원금 회수하는 데까지 한 10년에서 15년 걸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바클레이스는 2026년까지 빅테크가 AI 인공지능 투자하는 게 한 연간 600억 달러 정도 될 걸로 보이는데 매출액은 한 200억 달러밖에 안 될 거다 이런 전망을 했고요. 골드만도 비용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투자하는 비용이. 근데 실제로 써보니까 이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죠. 네네. 지난번에 왜 제가 구글이 만든 바드 써봤다고 얘기했잖아요. 맞아. 연준이 올해 금리 4번 올릴 거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보다 더 황당한 게 골드만이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 피자를 만들 때 치즈가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게 잘 이렇게 붙어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그랬더니 이 바드가 풀칠을 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드만은 생성형 AI라는 게 그렇게 신박하다더니 그래서 대통령도 쓴다더니 이래가지고 돈 벌 수 있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헤지펀드 중에서 엘리엇 매니지먼트라고 있는데 꽤 큰 헤지펀드인데 여기서도 지금 보고서 이 회사도 AI 쪽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지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기대치가 너무 높다. 버블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 초부터 인공지능에 대한 물론 엔비디아처럼 실제로 매출이 팍팍 뛴 업체도 있기는 하죠. 근데 그 뭔가를 개발해서 만들어내려는 업체들은 아직 성과가 없는 상태잖아요. 근데 기대만 가지고 주가는 떴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투자자들은 현실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 수익 창출을 할 거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답이 안 보인다는 거죠.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 연준이 9월 그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러다 보니까 증시 내에서 자금의 로테이션이 일어나고 있어요. 밸류에이션이 높은 빅테크에서 금리가 좀 떨어지면 유리한 소형주, 스몰캡이나 내수 중심의 종목들로 이렇게 옮겨가는 상황인데 이런 것도 이제 빅테크 입장에서는 좀 불리한 거죠. 그래서 비관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지금도 많이 떨어졌지만 엔비디아가 그 베어 마켓이지만 앞으로 뭐 많게는 20% 정도 추가로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소형주로 간 자금도 사실 진짜 아래 공포라고 해서 경기 침체라는 게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중소형주가 먼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흐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엔비디아 베어마켓 진입했다 말씀 주셨는데 지금 한 주당 가격이 한 92달러 수준이죠. 이 엔비디아 향후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상황이 좋지 않은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그 빅테크 4개 업체가 인공지능 투자를 계속 할 거라는 입장이잖아요. 이게 계획이 언제든 바뀔 수는 있지만 아직은 굉장히 투자 의지가 강해요. 근데 엔비디아가 각 업체마다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정확하게 발표를 안 하는데 바클레이즈랑 블룸버그가 대략 추정을 해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전체 매출액에서 한 15% 차지하고 있고 메타가 13%, 아마존이 6.2%, 알파벳이 5.8% 이렇게 4개 기업만 합치면 한 40%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근데 40% 매출을 의존하고 있는 이 4개 업체가 아직은 투자할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비관적이지만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최근 분기 실적이 이달 28일에 나올 텐데 이번 매출액이 한 107% 정도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해요. 2분기가 262%였잖아요. 거기서는 줄어드는 거지만 이 정도 규모의 회사가 매출 2배 늘어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이 정도만 돼도 나쁘지 않다는 반응이고, 헤지펀드 거물 중에 그 댄 나일스라는 네, 투자자가 있는데 이분은 이번에 떨어질 때 엔비디아 샀다고 얘기를 해요. 네. 2배, 지금보다 2배 뛸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 아직 남아 있다는 거죠. 그리고 IB 쪽에서는 모건 스탠리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토픽으로 선정을 하고 그 목표 주가 144달러로 제시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블랙웰 이제 나올 거잖아요. 나오고 있고 다음 분기부터 이제 매출이 본격적으로 잡힐 예정인데 수요가 탄탄하다. 그리고 고점 대비 20% 이상 떨어졌으니까 밸류에이션 부담도 이제 좀 덜어졌으니까 네. 지금은 분할 매수를 해도 되는 타이밍이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고요. 이거랑 별개로 모건 스탠리는 그 좀 다른 투자 아이디어를 하나 제시했는데 그 데이터 센터에서 네. 엔비디아 그 GPU의 서버렉을 냉각시키는 솔루션이 굉장한 시장을 형성할 거다. 이런 얘기. 데이터 센터가 전기 먹는 하마라고 네, 하잖아요. 그렇죠. 전력 소모가 엄청난데 열을 엄청나게 발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가동을 하려면 식혀줘야 되는 냉각을 시켜줘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또 굉장한 매출 성장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그래서 2027년까지 48억 달러 정도 매출을 올릴 걸로 예상을 하는데 모건 스탠리는 4개 정도 기업을 그 토픽으로 제시를 했고요. 네. 이게 버티브라는 회사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감에서도 저희도 몇 번 소개를 했던 기업이고, 슈나이더 일렉트릭이라는 기업이 있고, 대만 업체인데 델타 일렉트릭스 AVC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두 개 업체가 그 버티브보다 모건 스탠리는 더 매력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그 개발하고 있고 시장 입지로 보나 아니면 그 제품의 효율성으로 보나 더 경쟁력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델타가 한 26% 정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AVC도 35% 정도 상승 가능성을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골드러시 때 금 캐러 간 사람보다 왜 청바지 그렇죠. 판매상이 더 많이 벌었다 예.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도 엔비디아는 실제로 돈을 벌고 있고, 그리고 그 파생에서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투자 기회가 아직도 있고 월가에서는 그쪽 분야에서 기회를 더 찾으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주말에 또 나온 얘기가 워런 버핏은 현금 보유 비중을 늘렸다면서 특히 애플을 많이 팔았죠. 네, 예. 절반 정도 팔았고요. 예. 근데 애플만 판 게 아니라 그 전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그렇죠. 38억 달러 규모로 매도를 했고 그 전에 JP 모건도 팔았고 웰스파고도 팔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요. 이거 네. 왜 이랬을까? 예. 침체가 올 것 같아서 팔았을까? 대비해서 미리, 예.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그 2분기 말 기준으로 현금 자산이 2,770억 달러 가까이 되는데 이 실탄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가 뭔가 한방 크게 M&A 하려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는데 버핏이 여러 번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지금 먹을 게 없다. 너무 비싸다. 다 네네. 전부 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월가는 사실 몇 년째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은 별로 이렇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별 기업별로 이게 증시 전체로 볼 게 아니라 개별 기업의 뭐 밸류가 높아서 그런 거 아니냐 아니면은 버크셔의 내부적인 사정이 있는 거 아닐까 네. 이런저런 추측이 나오는데 정확한 답은 버핏만 알겠죠. 그 그러게요. 최측근만 알 텐데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런 버핏 정도에 되는 큰 손이 주식을 이렇게 연이어서 파는 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좀 타이밍이 이런 공교롭네요. 그러니까요. 네. 침체기 나오고 이런 상황에 그러니까요. 팔았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오늘 밤에 미국 뉴욕 증시가 어떻게 네. 장을 열지 또 어떻게 마감될지 좀 봐야겠네요.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